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주사적인 측면에서 고려인들의 그런 활동 사항을, 생활 모습을 봤다면, 이제는 좀 항일, 의병, 빨치산 투쟁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고려인들 아까 서두에 굉장히 짧지만 역동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었죠. 맞습니다. 고려인, 결국 우리 한민족이죠. 우리 한민족들 가만히 못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넘쳐 흐르고 어디를 가나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한민족이죠. 어, 1860년대부터 1905년 이전까지는 사실은 농업적인 이주라고 이주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1905년부터는 사실은 국군이 우리 조선에 한국에 국군이 기울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뭐 중국 또 러시아, 일본 또 기타 세력들이 이렇게 점유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였던 그런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1907년에 들어서면은 헤이그 밀사 사건을 이유로 고종 황제께서 강제 퇴위를 당하고 그러면서 또 조선의 군대가 해체되고 그다음에 뭐 참 울분을 참지 못한 많은 정치인들이라든지 정치가들이라든지 혹은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의명 활동을 위해서 연해주나 안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1907년, 8년 언저리에는 특히 이제 국경 지역이죠. 아무래도 국경 지역에서 이제 빨치산들, 우리 조선인 빨치산들이 이제 투쟁을 의병 부대죠. 의병 부대들. 빨치산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는 좀 그렇네요. 사실 빨치산인데, 예, 의병 부대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의병 부대가 생겨서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1907년, 8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범도 장군도 바로 이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유인석 이 의병장도 마찬가지고요. 도처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최재형 선생님이 1906년에 이 포시에트 지구, 연해주 남부 지역 일대를 의미합니다. 얀치의 지역 이분이 행정 책임자도 지냈습니다. 1901년부터 행정 책임자, 1891년 죄송합니다. 행정 책임자를 지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얽힌 이야기도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네, 한국에도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CIS 전역에 이분의 후손들이 또 있고요. 이런 한민족 정착촌들이 극동 지역에서 의병 활동의 중심지 기지 역할을 했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1908년, 10년 이 언저리 때 동의회, 단지동맹, 창의소, 13도 의군이죠. 이런 의병 부대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905년에 예기치 않게 결국 이제 서로 이제 한반도를 두고 주도권 다툼하던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런데 뜻밖에도 일본의 일격을 받은 러시아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반도의 헤게모니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또 그 이후에 그 시기 때 러시아와 아니 일본과 또 미국이 또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게 되죠. 비밀 조약이죠, 비밀 조약. 내용은 그거죠. 필리핀 쪽은 미국이, 이쪽 조선 반도 쪽은 한반도 쪽은 일본이 점령하고 지배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국제 무대에서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는 거죠. 네. 좀 씁쓸한 그런 국제적인 현실이죠. 100년, 2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밀접한 그런 활동, 끈끈한 관계라고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예를 들자면 계속 가게 될지, 어느 순간 상황 안 좋아지면 배신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그때 사실 이 시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국주의 시대였죠, 제국주의 시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다. 영국도 1902년에 영일동맹을 맺고 사실은 한반도 지배를 다 묵인해 주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국이나 미국도 10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사실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가 자주국방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 우리가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결론이죠. 이런 조직 모습인데요. 그 당시에 간도관리사였던 이범윤 선생을 잡기 위해서 뭐 이렇게 현상 수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러일 전쟁 때 러시아 편에서 이렇게 참전을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한데 이분도 수배 일본 그 정부에 계속 수배를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905년이 굉장히 전쟁이 중요한데 이 전쟁 승리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 여세를 몰아서 만주 지역에도 우리가 아는 간도, 용정 뭐 이쪽 지역에 일종의 이제 그 일본 총영사관 세우고 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일본 총영사관을 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압박을 해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이 언저리 때 세워지기 시작한, 격화되기 시작한 뭐 의병 활동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러시아 정부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 정부의 힘을 통해서 이 의병 부대들을 제압하고 체포하고 뭐 그런 식의 그 요구를 강하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그 당시 극동지역 총사령관이었던 그 운테르베르크라는 사람이 이범윤 등 7명의 항일 투사들을 그 타 지역으로 이렇게 유배시켰다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이렇게 재입고 허락해주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료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자,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게 되면은 일본 총영사관 건물이 있는데요. 리모델링 됐지만 지금은 법원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극동 지역 그 한인 사회의 탄압의 원상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법원 건물로 사용되고요. 최재형 선생은 그 당시에 1869년에 사실은 이제 아버지 손을 따라 잡고 9살 때 이주했다가 나중에 이제 빠르게 이제 귀화를 해서 성장해 나가신 분인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00년대에 들어서서 그 돈을 그 독립운동에 항일운동에 사용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부호였던 만큼 사실은 집도 보면은 원래는 연추 쪽에 사시다가 나중에 이후에는 이제 우스리스크 쪽으로 이주를 해오셨는데 우스리스크에 남아있는 그분 집인데 그 당시 집이 이렇게 석조 건물이라고 본다면 진짜 부자인가 맞죠. 예, 지금은 재작년인가요? 한국 정부에서 마침내 이 건물을 사서 박물관, 기념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 오스리스크 고려인 협회에서 이분을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그 단지동맹 터인데 지금은 좀 다 바뀌어 있어요. 좀 멋있게 더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데 상징적인 곳에 이런 단지동맹 터도 있고 말씀드렸던 그 이상설 선생님의 유허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가 없는 거죠. 그분의 유언에 따라서 이 앞에 그 수입품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강에 그분의 유해를 이쪽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유해는 없는데, 그 유허비는 이렇게 세워져 있고, 오스리스크에 가면은 또 유허비 볼 수 있습니다. 빨치산 투쟁인데요. 이렇게 막 1900년대, 1910년대를 거쳐서 의병 활동이 이렇게 불이 붙었다면은, 러시아 쪽 입장에서 보면은 1917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레닌에 의해서 혁명이 발발하는데 사실 러시아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이 극동 지역이 그 반볼셰비키들, 반레닌파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사실 혁명이 발발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뭐 강대국들이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막 들어오게 되는데요. 1918, 22년 사이에 극동 지역에서 다시 레닌 그 볼셰비키파, 즉 붉은 군대가 점령당한, 그러니까 반볼셰비키파를 다른 말로 백위파라고 불렀습니다. 백위파. 예. 백위파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지역을 찾기 위해서 탈환하기 위해서 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한인들이 이 레닌 편에 서서 이 빨치산 부대들을 조직을 해서 이제 극동적 탈환하는데 많은 혁혁한 공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사실 여러 이민족들도 그 제국주의자들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악랄했던 것은 역시 일본군이죠. 18년 4월에
뭐 한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1918년에 여기가 그냥 함락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점령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보시면 그 하바롭스크 지역, 연해주 위에 있는 하바롭스크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그쪽 그 시 책임자 볼셰비크 당, 하바롭스크 그 시 볼셰비크 그 당, 그 서기, 그 되게 제일 높은 사람이었죠. 그다음에 재무 담당을 했던 여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제 최초의 한인 여성 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김 알렉산드라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당시에 잡혀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고요. 18년에 이제 함락 당할 때. 그러니까 1920년에는 이 신안촌에서 대대적인 학살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극동 지역에 이제 그 일본군들, 그 다음에 이쪽 백위파들에 의해서 점령이 당했는데, 3월 달에 그 일본군들이 이제 급습을 당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저쪽 이제, 니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하바롭스크 저쪽, 태평양 지역으로 나가는 그쪽 지역에. 거기서 이제, 사할린도 보이죠. 하바롭스크 사할린도 날씨 좋은 날은. 거기 항구 도시에서 참패를 당했는데, 20년 3월에, 4월에 어떤 보복적인 그런 행위로서 이쪽 블라디보스토크와 오스리스크 일대에서 붉은 군대죠. 그러니까 이제 한인 러시아 빨치산 부대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볼셰비키 군대를 상대로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아주 학살을 하는데, 특히 신화촌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살았던 곳 아닙니까? 사료를 보면은 그냥 뭐 건물에 사람 가둬놓고 불태워서 죽이고는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었죠. 이제 이 만행 이 새벽에 1920년 4월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이 새벽에 그 최재형을 비롯해서 그 측근들이 다 체포가 되었고, 왜냐하면 항상 일본군들이 일제가 그냥 그 사람들의 그 주요 인물들을 다 이렇게 늘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시에 급습을 해서 학살하면서 이분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총살을 시켰죠. 그러니까 체포를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쪽 지역을 탈환해 나가기 위한 이제 그 대대적인 반격 활동이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자, 여기 먼저 우선 그 김 알렉산드라 지위가 높았죠. 그분이 활동했던 당사입니다. 하바롭스크 시내에 있는데 직무 당사이고요. 그 김 알렉산드라와 그 주변 동료들, 빨치산들이 많이 잡혀 죽었는데 그분들의 길이는 위령탑입니다. 하바롭스크 시내에 외곽에 또 세워져 있고요. 1920년 4월 그 우스리스크에서도 동시에 학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위령비입니다. 우스리스크 쪽에 있는. 그 다음에 일본군들이 이제 특정 지역, 이바노프카 지역을 포격하는 그런 장면. 1918년부터 22년 그 사이에. 자, 이제는 그 극동적을 탈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 전투 장소인데요. 1921년 11월에 그 올가항, 우리 지도로 보면 뭐 우리의 그 포항과 같은 위치입니다. 연해주에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그 이쪽 한인 빨치산들과 그 다음에 백위파들,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왜 그러면 한인들이,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한인들이 그러면 볼셰비키 편에 서서, 붉은 군대 편에 서서 백위파 군대를 상대로 싸웠나? 일본군들이 이 백위파 군대를 지원했어요. 반볼셰비키파를 뒤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 입장에서는 이 백위파, 반볼셰비키파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일본군을 상대로, 일제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1921년 11월에도 또 22년 2월에도 12월 이런 일대에서 한인 그 빨치산 부대들이 큰 공을 세웠고요. 특히 여기 그 볼로차예프카, 하바롭스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볼로차예프카라고 있는데 여기가 작은 산입니다. 이 작은 산에 그 백유파 군대 진지가 있었는데 이 고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탈환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이때 그 한인들이 워낙 용감하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뭐 목숨 내놓고 달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근데 한인들이 워낙 잘 싸우니까 이 러시아인 동료들도 구호를 그 고려말로, 한국어로 그냥 조선말로 진격하라, 돌격하라, 뭐 이런 식으로 구호를 사용했다고 사료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인들의 어떤 그 용맹성을 그
반대파 적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육, 언론, 예술문화 측면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교육은 사실은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갈수록 주로 그 교회 교구학교, 왜냐하면은 지역마다 그 한인들이 그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례를. 왜냐하면은 세례를 받아야 국적을 받을 수 있고 국적을 받아야 토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기가 뭐 진심으로 기독교인이 될지 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이제 국적을 받고 했었는데 그러나 뭐 진심으로 뭐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었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런 입장이었다 할지라도 주로 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받았었고 실제적으로. 근데 중국인들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들의 자녀들만큼은 주류 사회에서 러시아를 알고 구사할 수 있는 주류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은 학교를 보냈고 그것도 교회 교구 학교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1910년대 들어서 민족 학교들이 많이 본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2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제 사실은 1924년에 레닌이 17년 혁명을 하고 더 살았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토지와 빵을 약속했던 레닌이 좀 24년에 빨리 죽게 됩니다. 사망하면서 스탈린이 집권을 하게 되는 28년 이전까지 약간 좀 사년에 약간 공백기, 권력의 공백기, 권력 투쟁기가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 언저리 때 이런 이민족 우리 그 한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제한이 없이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민 학교들, 민족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여기 20년대, 10년대, 20년대는 교육예술 언론 분야에서 민족적 중흥기를 맞이했다라고 이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8호 모범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규모도 생겨나게 되고 또 대학 그 인력들을 양성해낼 수 있는 그 사범 전문 학교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 규모의 고려 사범대학, 그 유명한 고려 사범대학도 31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 있고 규모 있게 좀 더 깊이 있는 한인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8호 모범 중학교가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시면 멋진 그 현대호텔 뒤편에 이 학교가 8호 모범 중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협회 건물로 사용되고 있고 아마 기숙사로도 사용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는. 여기는 24년에 만들어진 조선사범전문학교 우스리스크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예술학교로 사용되고 있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고려사범대학인데 지금은 공공도서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